머닝 전략,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은 또 전략과 포트폴리오 인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일단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미 증시도 사실 4월 9일 관세 발표 이후에는 꽤 반등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 대체적으로는 좀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인데요. 미 증시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 아쉽게 못 나와가지고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그 푸시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 안정장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 이 정책적 푸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자체는 결국은 궁극적인 하락 채널을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 2월부터 형성되어 있던 딱 봐도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하락 채널 안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결국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지난주까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렇게 많이 빠진 상황 자체가 결국은 자연스러운 뭐 매크로의 부진,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부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관세라는 정책적 변수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들의 이 관세라는 정책적 변수가 변하던가 아니면 그것 이상의 뭔가의 다른 부양책이 있던가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나오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실망스러웠던 포인트가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의 연설 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는 사실 협상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은 좀 소음은 줄어들고 그렇죠. 잠잠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시장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거기에 시장에 화답해 주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해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년 5월 임기더라고요. 그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건데 지난 1기 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금리를 막 내라는데 제롬 파월이 원소리야 하다가 나중에 사실 백악관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양 무릎에 손 얹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그 압박을 온전히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사실 이제 마지막이고 그죠. 재임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트럼프의 이 미치광이 전략 이게 먹혀서 정말 연준이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선 좀 트럼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의 연설은 오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상관없이 파월은 오판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설이? 네네, 파월 연설 자체가 오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뭘 걱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걱정이냐, 경기 침체 걱정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기 침체 걱정인 것 같아요. 가장 단적인 예가 제가 오늘 미국 단기물 금리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이 걱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단기 금리도 상승 압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재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의 추이를 보면 등락은 존재합니다만 어찌됐든 하락 압력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더 강한 상황이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통화정책 변경을 시장 자체도 기대를 했었는데 파월은 지난 연설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 중 물가 상승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여기에 방점을 찍는 그런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막 팔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월이 휠체어를 갖다 준다거나 목발을 갖다 주는 그런 처방이었던 것 같아서 당연히 좀 오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부분은 이건 감세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재정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일단 관세는 협상 국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90일간의 유예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실제로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감세가 이미 지난주부터 상원, 하원 합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실제로 재정적인 안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일단은 관세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악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너무 많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 이자 지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금리를 내려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의 재정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써주면 네. 이 불안감이 축소될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관세가 최소한 90일 유예니까 한 분기 동안은 인플레 위험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파월에게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기조를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파월은 반대로 물가의 방점을 찍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았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짜증을 내면서 트럼프 해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는 저는 좀 파월의 느낌이 좀 이해는 되거든요. 트럼프가 사고를 치면 계속 파월이 뒷수습을 하는 형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파월이 이번 연설 같은 경우에는 신중했지만 오판의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좀 정책 그 연준의 정책 방향을 좀 주목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시장의 상황을 이제 오판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시각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우리 김진 대표님 말씀하셨고 그런 게 보면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 파월 발언 이전에 약간 필요하면 우리가 조치 취하겠다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임기가 1년 남은 파월보다 연준 위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자, 관세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전체적인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 뉴스는 이번 주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이번 주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일단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이번 주는 소음은 줄어드는 걸 좀 넘어서서 약간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트럼프 일기 때는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이제 우선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기 때 경험을 보면은 중국이랑 얘기도 안 하고 트럼프가 지금 중국이랑 이야기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발언을 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들을 트럼프가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협상하고 있다며. 네. 근데 지금도 사람이 안 변한다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단적인 예가 지난주에 예. 일본이랑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사실 그날 오후에 협상에서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거든요. 잘 안 됐죠, 오히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각 국별로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하러 간다고 하고 각 나라별로 이런 협상을 하는 상황이면 트럼프는 늘 썼던 방법,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예. 이거를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지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높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시장은 얼만큼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이거를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앞서 우리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냥 상대적 그동안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느냐. 그러면 시장은 정말 잘 반응하고 있는 거고 벗겨내지 못하는 정도의 반등이면 아직까지 시장은 못 믿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그냥 우리 잘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이슈는 말씀하신 것처럼 90일의 유예 기간에 이제 초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뉴스는 잦아들고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체크할 게 뭐 사실 지난주까지 그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지표는 그리 많지 않은 것도 같고요. 뭐 또 어떤 걸 주목해야 됩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지금 거시적인 것들이 주식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실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뭔가 시장의 변수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상황이 이후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보면은 독일의 SAP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IBM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면서 이후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좀 탐색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물론 뭐 체력은 없어요. 거래 대금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하루에 5조 나오고 이러니까 그죠. 뭐 지난 금요일은 5조 몇천억이더라 그죠. 한 20조씩 나오던 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수급도 약하긴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강해요. 그 근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상대 강세가 이어질까요 이번 주도요? 일단 상대장 강세의 가장 궁극적인 배경은 저는 원달러의 안정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 우리나라 통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 중에서는 가장 불안한 통화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핵이 선고가 되고 네. 정치적인 안정감을 찾으면서부터 환율의 안정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도 안정을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 원달러 안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인 강세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 국면에서 뭔가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장이 설 것 같다라는 기대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 금통위만 하더라도 또 1.6%, 1.7%밖에 안 되는 GDP 성장률을 또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수 관련 대형주는 아직까지도 큰 기대 요인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시장의 거래 대금도 줄고 많이 줄었지만 아예 유동성이 빠진 건 아니라서 그 사이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섹터들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방산 조선으로만 완전히 쏠려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니까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 소비 유통 주식도 올라오고 있고 미디어 엔터에서도 SM 같은 주식이 올라오고 있고 조금 확산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이 많고 이런 흐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가운데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낮은 주식 비중에서 조선방산은 중심에 갖다 놓고 나머지 좀 확산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 이 정도 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지 않을까. 지수 관련 대형주 말고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방산 플러스 추가적으로 조금 확산되고 에너지 더 관심이 있는 섹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참 민망하긴 한데요. 미디어 엔터 섹터도 좀 관심이 계속 미디어 엔터 예, 관심이 가는 섹터고 내수 유통 섹터들도 네. 어차피 추경 때문이라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예. 거기라서 그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보면은 현대건설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 그런 종목들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는 있는데 특별히 거기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그냥 같이 얘기되는 건가요? 전력기기는?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전력기기는 여전히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지금 매크로한 요인으로 지금 주가가 다 빠져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전력기기라는 게 결국은 글로벌 전력기기에 종속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변압기 전력기기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글로벌하게 뭐 지멘스, 뭐 GE 이런 회사들이 지배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전력기기가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변압기 쪽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이 역시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빼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그냥 지켜볼 만한 섹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기는 사실은 기대치가 높지 않고요. 제한적인 것 속에서의 그래도 조금 가능한 것은 조금 확산 그런 속에서의 섹터 전략들을 주셨습니다. 머닝 전략 김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